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24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죠. 인생은 언제나 제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었어요. 올해 위기만 넘기면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다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맞벌이로 힘겹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저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심각한 일이야? 거울 봐. 당신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나 회사에서 잘렸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잘렸다는 말이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말일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성실했고 묵묵히 일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잘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김 부장이랑 싸웠어. 미안해. 참자 했는데 결국 내가 참지 못하고 손이 올라갔네. 김 부장? 손이 올라가다니. 설마 김 부장을 당신이 때렸다는 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해? 제 말은 남편에게 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묻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남편이 잘렸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딸은 고3으로 대입을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매달 들어갈 돈과 학비는 산더미처럼 줄 서 있었고 내년에는 전세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말이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도 참았어야지. 당신 혼자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데 그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저질러버리면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수진이 이제 고3이야.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탓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웠던 거예요. 학비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알아, 나도 안다고.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그렇게 참기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당신만 힘들어? 남들도 다 힘든데 참는 거야. 더러워도 치사해도 참는 거라고. 나도 힘들어. 우리 둘 다 힘들어. 그런데 당신이 그걸 참지 않으면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편의 성격상 많이 버티고 참아왔겠죠. 남편도 지금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됐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사라지겠지. 너무 걱정 마. 소리 질러서 미안해.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답답했어요. 방법이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후 급하게 일용직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이전 벌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몇 년 전 전세금 때문에 정산을 받았고 남은 퇴직금의 절반은 김 부장 합의금으로 모두 김 부장 주머니에 들어갔죠. 남편도 일용직이 아닌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아무리 아껴 써도 늘 적자였어요.
당장 자식들 학비며 공과금이며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매일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만 저를 더 깊은 한숨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었죠.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겠어. 카드값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아무래도 당분간 어머니한테 용돈 그만 드리자. 어머니 용돈을 드리지 말자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건 안 돼.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우리 용돈으로 아껴가며 간신히 생활하고 계시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 우리 지금 애들 학비며 카드값도 없어서 허덕이는데 어머니한테 계속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형편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남편의 말이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돈을 끊을 수가 없었죠. 남편의 눈을 피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니? 민준이랑 수진이도 잘 있고? 네, 전 잘 지내요. 애들도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네가 제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당분간 용돈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냥 요즘 이리저리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 난 괜찮다. 시어머니는 워낙 말수가 적은 분이셨어요. 그날도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그 말씀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서 걱정스러웠죠. 문을 열어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님, 식사는요? 안 드셨으면 차릴까요? 먹고 왔다. 금방 가야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들고 온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봉투를 제게 건네셨는데 손에 닿는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안에는 두툼하게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거 네 써라.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저희가 드렸던 용돈을 시어머니가 거의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죠. 어머니,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돈을 모으셨다는 건 저희 용돈을 안 쓰셨다는 거잖아요. 시장, 노신의 가게 일을 좀 도왔다. 당시 시어머니 연세가 77이셨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일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더 열심히 벌어서 다시 용돈도 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두세요. 집에 있으면 몸만 아프지. 노씨가 심심하다고 해서 얘기하다 집에 오는 거니 걱정 말아라.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시는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죠. 어머니, 이 돈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이 돈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쓰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긋고 사양하는 제 손을 시어머니는 꼭 잡으셨고 그 두툼한 봉투를 제 주머니에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민준이 수진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없으면 미선이 네가 가져라. 그 말에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려워지니 가장 먼저 시어머니 용돈을 끊을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나고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바람이 매섭게 불더니 길이 온통 빙판이 됐죠. 그리고 그날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빙판길에 발을 헛디디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발목과 무릎을 다쳐서 당분간 거동이 불편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 모시는 게 어떨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잖아. 이번에 다친 것도 그렇고. 남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컸어요. 매달 적자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걸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매달 카드값에 수진이 학원비에 내년에는 전세금 올려줄 돈도 없어서 우리 더 좁은 집으로 이사갈 판이야. 어머님 모시는 건 힘들어. 나 못된 거 아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저도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셨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서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모습이 참 서글펐습니다. 우리 집 경제 상황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됐죠. 퇴원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묻더군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해결했어요. 걱정 마세요. 돈이 없어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는 말은 차마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으로 해결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큰 문제 없이 퇴원하셨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댁 집 앞에 도착해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을 했던 것과 제가 그걸 거절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사실 아범은 어머니 집으로 모시자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저희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됐다. 나도 내 집이 편하니까 괜히 너까지 그런 생각 마라. 저는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정말 옳은지 고민이 들었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에 문득 보일러 생각이 났어요. 겨울인데 시어머니 집은 제대로 난방이 되고 있는지 걱정이 들었죠. 기름 보일러가 있는 집이었으니 혹시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싶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아예 돌아가질 않더군요. 손으로 만져본 바닥은 이미 냉골이 되어 있었어요. 집안이 이렇게 차가운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거죠. 어머니,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비싼 기름을 뭐하러 쓰니? 이불 덮고 전기장판 켜고 지내면 안 춥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서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방도 차갑고 몸도 아프신데 이렇게 지내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추운데 보일러도 없이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아범한테 얘기해서 빨리 수리해 드릴게요. 이제 곧 봄인데 괜찮다. 돈 쓰지 마라. 하지만 저는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집안 곳곳을 둘러보니 시어머니 혼자 이 집에서 생활하기엔 너무 힘든 환경이었죠. 바닥이 차가운 것은 물론이고
집안 여기저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고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걱정이 됐어요. 어머님, 일단 보일러 수리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괜찮으니까 어서 가라. 많이 늦었다. 이부자리에 누우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잠이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당장 야간 근무를 위한 출근도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 보일러 수리를 해드리자 마음먹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10m도 가지 못하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잠깐의 고민 끝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주임, 난데 나 오늘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그래, 잘 좀 이야기해줘. 그리고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무시던 어머님께서 제 인기척 소리에 깨어나셨죠. 어머니, 이 집에 혼자 계실 수 없어요.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보일러도 고장났고 이런 추운 날씨에 이 상태로 지내시면 큰일 나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저 20년 넘게 보셔서 제 성격 아시죠? 저도 어머님처럼 한 고집해요. 아시잖아요. 가세요. 괜찮다고 계속 고집 부리셔도 저 어머님 모시고 갈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도 저처럼 워낙 고집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모르진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안 가시면 그냥 저도 여기서 지낼게요. 어쩔 수 없죠 뭐. 어머님, 여기 남는 전기장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는 주섬주섬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니 남편이 놀라더군요. 어머님 집 보일러 고장났어. 그동안 혼자서 이불 덮고 지내셨다고 하셔. 뭐? 언제부터? 내라도 자주 찾아뵐 수 있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어머님 우리 집에 모실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 쓰실 방으로 아들의 방을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아들 방을 정리하고 나서 아들에게 거실에서 잠을 자라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니 반찬부터 이것저것 신경을 좀 더 쓰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당시 저희 살림이 어려워 대단하게 해드리긴 어려웠죠.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니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나 조기를 구워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드시지도 않고 살을 발라서 제 접시에 놓아주시곤 하셨어요. 네 먹어라. 어머니, 제가 해드리려고 구운 건데 왜 저한테 주세요? 어머니가 드셔야죠. 난 많이 먹었다.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자신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더 챙기셨어요. 저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주신 생선살을 먹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 제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이미 집안일을 다 해놓으신 걸 보게 되곤 했습니다. 집 청소부터 빨래까지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이미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더군요. 어머니, 왜 집안일을 다 하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의사가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쉬세요. 일 없다. 가만히만 누워있으면 몸이 더 아픈 거라. 시어머니는 이렇게라도 저희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만큼 시어머니께서 무리하시지 않길 바랬어요.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저희 집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죠. 어느 날 밤 저는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달도 적자였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해도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카드값은 매달 쌓여만 가고 다음 달이 되면 그 부담은 더 커져갔죠.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청소일, 심지어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실직 상태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고요. 몇 번이나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남편도 급한 대로 밤에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고요. 서로가 힘든 것을 알지만 서로를 위로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갑자기 시누이들이 뻔질나게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도 않던 신우들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더군요. 사실 시누이들이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갖지 않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거든요. 시누이들은 시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의 딸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첫째 부인께서 둘째 신우를 낳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신우들을 키울 사람이 필요했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시 남편을 낳자마자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먹고 사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6살짜리 남편을 키우기 위해 시아버지와 재혼을 했고요. 그러니 신우들은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 안 하고 그동안 무시를 하면서 살았던 거였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었을 때 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을 20년을 넘게 키워준 사람이 시어머니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시를 할까 싶었죠. 그래서 신우들과 남편하고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우리 어머니 거리며 시어머니를 찾아오니 그 모습이 정말 의아하더군요. 왜 저래? 평소엔 어머님께 전화 한 통하지 않더니. 시누이들의 방문이 반복될수록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기며 생선이며 한가득 싸들고 와서는 냉장고에 쑥 넣고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셔? 이거 생선 가져왔어. 어머니 좋아하시잖아. 네 새언니가 잘 챙겨준다. 어머 그래? 옳게 고맙네.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엄마, 그래도 이 생선이 더 비싼 거야. 내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 엄마 많이 드시고 장수하셔야 돼요. 평소엔 얼굴도 안 보이던 신우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도 안 챙겨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한다? 분명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얼마 안가 알 수 있었죠. 며칠 뒤 시누이들이 우리 집에 또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신우들 태도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죠. 신우들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시누이가 큰 시누이의 옆구리를 찌르며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니, 어서 말해. 지금 말하라니까. 가만히 있어봐. 엄마, 여주에 엄마 딴 있지?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땅? 무슨 땅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영문을 몰랐죠.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땅은 없다. 에이, 엄마, 다 알아. 친척들 사이에서 엄마가 여주에 땅 있다는 소문이 다 퍼졌는데?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그러지 말고 그 땅 좀 팔아서 우리 도와주시면 안 될까? 사실 우리 그이가 이번에 병원 좀 넓히고 인테리어 좀 싹 다 뜯어고치고 싶어 하는데 에휴, 돈이 좀 부족하네. 결국 이거였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요즘 들어 부쩍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하며 자주 드나들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신우들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니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땅 없다. 엄마, 진짜 땅 없다고? 거짓말하면 큰일 나. 설마 그 땅 오빠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없는 척 하는 거야? 큰 시누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시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께서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땅 있으면 지금까지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힘들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무슨 땅 타령이에요? 설령 어머님이 땅이 있으시면 그걸로 어머님이 편하게 사셔야지. 왜 그 땅을 아가씨들이 탐을 내요? 탐을 내긴. 올케는 빠져. 어디 감히 이 자리에 끼어들어. 올케야말로 지금 여주 땅 노리고 우리 엄마 모시는 거 아니야. 능구렁이처럼 순진한 표정으로 엄마 땅 노리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너희 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한테 땅이 어디 있다고 찾아와서는 이 난리들이야. 오빠도 알고 있잖아. 거짓말 좀 하지 마. 우리도 이미 다 아는 거 오빠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런 거 몰라. 헛소리들 좀 하지 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땅이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도대체 너희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남편은 분노한 목소리로 시누이들에게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아차 싶었습니다. 오빠한테 몰래 땅 주려고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 땅 우리 아빠 거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지. 엄마가 그 땅을 왜 받아? 자격이나 돼. 저는 그 순간 시누이들을 잡아 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나가시고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 찾아오지 말고 전화로 해요. 지금 어머님 앞에 두고 자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시누이들을 향해 문을 열어주며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큰 시누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누가 자식들이야? 내가 왜 저 여자 자식인데? 엄마 불러주니까 내가 저 여자 자식으로 보이니? 뭐라고요? 아가씨를 20년 넘게 키워주신 분한테 지금 뭐라고요? 20년이 뭐? 고작 첩이었으면서 어디서 본처 행세야? 뭐라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어디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 나가볼래?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게 만들어줘? 신우들은 그제야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더군요. 나가면서까지 열받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이대로 끝 아니야. 그 땅 되찾을 때까지 다시 올 거야. 저는 신우들을 밀어버리듯 내보내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렇게 시누이들을 쫓아내고 시어머니를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시누이들과 싸움은 그날 이후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땅 내놓으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시누이들의 땅에 대한 집착에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사실 시누이들 둘은 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그렇게 필요하고 궁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유산을 한가득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둘 다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시매부들 중 한 명은 의사였고 한 명은 사업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시누이들이 땅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못마땅한 거였죠. 오빠, 우리한테 땅 안 준다는 거지? 그 땅 혼자 차지하려고 엄마랑 몰래 계획 짜고 있는 거잖아. 오빠가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정말 이러긴 싫었는데 나 소송까지 불사할 거야. 남편의 시누들에게 땅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시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누이들은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연락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제가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마저 의심하며 마치 제가 땅 때문에 효도하는 척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저도 열받아서 큰 시누에게 떠들었어요. 소송하세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소송하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어머님 재산 조회할 거고 그러면 땅이 있는지 없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하시라고요. 하라면 못할 줄 알아. 두고 봐. 내가 바로 소장 날려줄 테니까. 우리 남편 큰아버지가 변호사야. 알아? 큰아버지고 마는아버지고 어디 하시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소송하려고요. 누가 더 손해보는지 한번 해봐요 어디. 니네들이 무슨 소송이야.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요. 저희도 이해했어요. 남편은 피가 섞인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냥 밥 먹이고 키워주고 대학 보내준 것 정도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저희 남편도 시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당신들이 남편만 쏙 빼놓고 시아버지 재산 정리한 거 우리는 뭐 모르는 줄 알아요? 아직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안 지났으니 소송 유효해요. 알아요? 해보자고요. 누가 더 손해보는지. 이게 미쳤나. 야, 유리분 청구 소송도 2년 지나면 기간 끝이야. 뭘 알고 떠들어 이 돌대가리야. 우린 상속 개시를 몰랐으니 10년이라고 이 빡대가리야. 니들이 우리한테 상속하고 있다고 통보한 적 있어? 없잖아. 제 말에 큰 시누이는 열받았는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 이후 시누이들은 더 이상 땅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았겠죠. 지금 우리가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요.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으니 저렇게 조용해진 것일 테죠.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시누이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저와 남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자주 비웠고 아들도 딸도 학교 생활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되었죠. 결국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실까? 아무래도 거기에는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형편에 그 비용 감당이 될까 모르겠네. 일단 내가 낮엔 어머니 챙기고 밤에 나가서 일해볼게. 식당 저녁 설거지 일 같은 거 하면 될 거야. 밤에는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있으면 되니까.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 건강도 잃어. 그러지 말고 동생들한테 한번 말해볼까? 나눠서 내자고 하면 우리 부담도 좀 덜 테니. 퍽이나. 그 사람들이 어머님 요양병원비를 대주겠어? 연락도 하지 마. 난 그 사람들 아주 정념이 떨어져.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20년을 키워주고 자기 아버지 품 났을 때 어머님이 10년 넘게 수발을 다 들어줬는데
남한테도 그렇게는 못해. 두고 봐. 나 어머님한테 허락받아서 유류분 청구 소송 해버릴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괘씸해서 봐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고 당장은 시어머니 모시는 일이 문제였어요. 저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상태였기에 낮 시간을 비우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 제가 낮 시간에 시어머니를 살펴야 했어요. 결국 제가 밤 시간대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일을 하기로 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년을 더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일하러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저도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체력이 젊을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제 몸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파주에 내 동생 순옥이가 있다. 나 거기로 가련다. 파주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며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요. 절대 시어머니 앞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시어머니께서 불편해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신 듯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 결정을 하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이한테 연락해라. 걔가 나 기다린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결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모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하셨다고 하시면서요. 너희도 할 만큼 했어. 언니가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 양반 니들 마음 다 알아. 언니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어. 내가 오순도순 언니 모시고 살 테니까 니들은 이제 걱정 마. 이모님의 말씀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실의 벽 앞에서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의 말대로 어머니도 편히 쉴 곳으로 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파주로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잘 살아. 아프지 말고. 언제나 말씀이 없던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모님 차를 타려던 시어머니께서 잠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선아. 네 때문에 잘 살다 간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모님과 함께 파주로 가셨어요. 그저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낸 것이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파주로 가신 이후 저는 주말마다 파주에 있는 이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잘 지내시는지 살피고 반찬도 해드리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이 파주집까지 찾아가 시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모님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고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남편과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다녀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응급실에 계셨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평소 아무리 강인해 보였던 시어머니라도 고령의 나이에 결국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께 사건의 전말을 들었을 때 참담했어요. 시누이들이 또다시 딴 이야기를 꺼내며
시어머니를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설마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죠. 시누이들이 나와 남편을 언급하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엄마, 땅 안 내놓으면 결국 누가 피해보겠어? 바로 올케랑 오빠야. 내가 그 사람들 가만둘 것 같아? 그래, 땅을 안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동안 참았던 건 우리지. 이제 우리가 더 참을 것 같아? 이모님 말씀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그 순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땅 없다. 몇 번을 말하냐. 니들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니들 아가리에 넣지 않았니? 종수하고 난 그 돈 구경도 못했다. 그저 우리 모자 걷어주고 먹여주고 내 아들 대학 보내주고 그거에 만족했어. 그런데 이제 와 무시 땅이야. 그리고 있다고 해도 니들한테 줄 땅은 없다. 네 아버지가 중풍에 걸렸을 때 10년 똥띠저기 갈아주며 내가 모셨다. 니들이 피덩일 때부터 20년을 넘게 키워왔다. 니들이 나한테 돈을 줬으면 줘야지 어디서 땅을 내놓으라고 행패야.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이모님에게 당시 상황 이야기를 듣는데 분노의 눈물만 났습니다. 언니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동안 참아온 말을 다 쏟아냈지. 그런데 그 못된 것들이, 인도껍을 쓴 짐승 같은 것들이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거라. 어디서 은혜를 오노네? 할머니, 노망 나셨어? 치매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엄마라도 된 줄 알아. 천년이면 천년답게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그만 몸이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그만 너무 화가 나셔서 쓰러져 버리셨어. 그 이후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그리고 끝없는 욕심으로 시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평생을 어떤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견뎌오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시누이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시누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시누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시다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편 역시 슬픔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슬픔과 분노를 오가며 시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죠. 장례식 날이 되자 뻔뻔하게 시누이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상복을 입고 나서도 한결같은 뻔뻔함을 잃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듯 했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가셨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맞아. 이 정도면 우리 엄마 호상이야.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며. 더 이상 뭘 바래? 이 정도면 잘 돌아가신 거지. 호상이야, 호상. 신우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밟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들 때문에 쓰러져 눈도 못 떠보고 돌아가셨는데 저것들은 그저 호상이라며 떠드는 겁니다. 개 같은 년들. 옳게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그래, 너한테 욕했다. 와, 옳게 언니, 나 술했어요? 지금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이 개 같은 년들아, 니들 사람 맞니? 맞아? 너 어머님 장례식 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았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냐고. 어쩜들 그래.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뭐, 호사? 그게 할 말이야? 적어도 니들이 양심이 있다면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면서 호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니들 때문에 어머님 쓰러지셨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복수할 거야. 니들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라고. 제 말에 시누이들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우리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셨다니요.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만들어요.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어볼래요? 그리고 올케 언니야말로 효부 아니었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니 이제 와서 효부인 척 생쇼하는 거야 뭐야. 진짜 뻔뻔하시네. 내 말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미친 거야. 지금 친척들 다 모인 장례식장에서 어디서 큰 소리야. 넌 예의도 모르니. 사람 참 무섭네.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굴까. 너희야말로 뻔뻔한 인간들이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겨드린 적 있어? 찾아와 본 적이라도 있냐고. 그래, 나 미쳤다. 니들 때문에 미쳤어. 제정신인 게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서 저는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가지고 있다던 여주 땅이 대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면서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땅 받았다고요. 신우들이 그 땅 내놓으라고 어머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그 땅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땅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냐고요?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소문 퍼뜨리세요? 왜 있지도 않은 땅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있지도 않은 땅으로 어머님 그렇게 괴롭히다가 왜 결국 죽게 만드냐고요? 어머님이 대체 무슨 죄가 있는데요? 한평생 종처럼 부려먹기만 했으면서. 장례식장에 있던 친척들은 제 말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숨기려고 한데 자기들 악행이 숨겨지나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신우들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니들은 살인자들이야. 이대로 넘어갈 것 같지? 웃기지 마. 내가 꼭 너희들 깜빵에 쳐넣을 거야. 시누이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이모님께서 저를 붙잡으며 말리셨어요. 미선아, 그만해라. 네가 화나는 건 알겠지만 지금은 언니 조용히 보내드리자. 오늘만 참자. 오늘만. 언니 마지막 잘 지켜드리자. 이모님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제 자신도 후회스러웠고 시누이들의 뻔뻔함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모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 속에서 장례식을 마무리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신우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당장 경찰에 신우들을 과실치사, 폭행치사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직접 증거도 없기에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 매일을 파주를 오가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단순히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들이 땅으로 어머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지들도 똑같이 느껴보게 할 거야. 반드시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라고. 저는 그 순간부터 시누이들과의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이 걸리자마자 시누이들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들기 시작하더군요.
신우들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옳게, 이건 아니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줘. 제발 부탁이야, 옳게. 한 번만 봐줘. 우리 진짜 많이 후회하고 있어. 엄마 살아생전에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응? 소송 취하해줘. 가족끼리 이건 아니지. 가족끼리? 소송 취하해달라고? 너희는 참 개소리도 정성없이 한다. 후회한다, 용서해달라 하면 끝이야? 끝내고 싶으면 우리 어머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용서는 내가 아니라 어머님 몫이야. 어머님한테 사과하면 그러면 용서해줄게. 그런데 못하지?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용서? 그딴 개소리 집어치워. 난 끝까지 갈 거니까. 신우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꼬리 내리며 사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성격 개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들이 그렇게 여주 땅에 집착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신우이들은 도박을 하다가 도박빚을 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신우들이 그렇게 여주 땅에 목을 맨 이유는 단순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죠. 그동안 심해부들은 신우이들의 도박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신우이들은 이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쩐지 이상했어요. 돈도 많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신우이들이 고작 여주 땅에 저렇게 목을 매니까요. 하지만 제 소송이 진행되면서 신우이들의 도박빚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해부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심해부들은 엄청나게 분노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유류분 청구 소송도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제가 청구한 유류분을 인정했어요. 이 일로 신우이들은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자신들의 도박이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잃게 생긴 거였죠. 자업자득이었어요. 법원은 신우이들에게 남편이 받아야 할 시아버지의 유산 몫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들은 심해부 몰래 그 돈을 해결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도박으로 자기들 비자금은 이미 다 날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받은 시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심해부들 병원과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후였고요. 그래서 저는 심해부들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채권자 취소 소송과 채무 불이행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심해부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제게 돌려줘야 할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병원과 공장에 문제가 생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심해부는 급히 담보대출을 받아 저희 부부에게 시아버지의 유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돌아온 돈은 무려 12억 원이 넘었어요. 이 사건으로 심해부들 큰 분노를 했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냥 저희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이었으니까요. 심해부들이 부자라곤 하지만 12억? 쉽게 턱턱 줘버리고 끝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심해부들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만든 신우이들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심해부들은 신우이들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혼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시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신우이들에게 시어머니를 죽게 만든 과실치사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증거도 없었고 증인이라고 해봐야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집요하게 증거를 찾다 보니 찾아지더라고요. 이모님 옆집 아저씨 차 블랙박스에 그날의 사건이 모두 찍혔더라고요. 고함을 지르며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신우이의 모습과
마지막에 시어머니를 밀어버리는 큰 시누이의 모습까지요. 결국 이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시누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밀치고 소리를 지른 큰 시누는 금고 2년, 작은 시누이는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죠. 그 결과 시매부들은 시누이들과 이혼을 하며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항소를 원했지만 시매부들이 거절했어요. 시매부들 돈이 아니면 변호사를 쓸 형편도 안 되는 시누이들은 결국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자승자박이었어요.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어머니도 편히 눈 감으셨을 거야. 난 불효자 아들이었지만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그래도 며느리 효도는 받고 가신 것 같아. 당신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진심으로 고맙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왔지만 남편의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당신이 전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 하라고 했잖아. 그때는 그 말을 무시했어. 근데 이제 와서야 그 말이 이렇게 후회로 남을 줄 몰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게 돼.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을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너무 후회하지 마. 그때 우리는 할 수 있었던 만큼 했잖아. 어머니도 알고 계실 거야. 하지만 사실 저 역시 마음 한켠에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도 저는 생선을 굽고는 무심코 어머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생선을 준비하며 그분을 떠올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생선을 드실 어머니는 이제는 계시지 않다는 사실에 문득 슬퍼지곤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이상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를 괴롭히네요. 어머니를 조금 더 잘 모시고 조금 더 마음을 써드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제가 남편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말을 했었지만 정작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 후회하는 건 저 자신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운 마음과 함께 그분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